자, 오늘은 유니티 안에서 GUI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유니티 안에서 에셋 형태로 제공되는 유료로 살 수 있는 GUI 툴들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유료로 되어 있는 툴을 사용하진 않고요. 내장되어 있는 GUI 기능만 몇 가지 이용해서 그래서 GUI 간단하게 우리가 버튼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테스트로 제가 게임 만들 때, 그 내장되어 있는 GUI 기능들만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봤었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상의 어려움도 별로 없고 해서 그 GUI 그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보통 다루는 거, 그러니까 종류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CLI라는 것하고 GUI라는 것 그리고 NU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LI는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해서 이렇게 생긴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사용해서 주는 명령들 있죠. 제가 지금 만약에 내 컴퓨터의 IP 정보를 알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핑으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구글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DNS 서버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든지 핑은 사실 그런 뜻인데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CLI를 쓰기도 하고요. 뭐 리눅스 같은 거를 써본 친구들은 아마 이런 커맨드를 명령어로만 그러니까 커맨드가 명령어인데 명령어로만 텍스트로 뭐 이렇게 서버한테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CLI 혹은 TUI라고 불러요.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NUI는 뭐냐면 요즘 왜 인터넷에 보면 VR 같은 거 하는 친구들 보면 내가 손으로 좌우를 뭐 손을 휘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눈으로 오른쪽 편을 쳐다본다든지 이러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쪽 방향의 메뉴 같은 걸 보여주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 행위 자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인식해가지고 인터페이스로 컴퓨터랑 소통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거 이런 방식 NUI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스처 인식하는 거,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동그란 구 같은 걸 건드렸더니 이제 디스플레이가 빵 켜진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뭐 핸드폰을 건드렸는데 이 핸드폰이 뭐 진동 같은 게 일어나서 뭐 이렇게 내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인식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면은 뭐 자동차 앞 창문 쪽에 내 지금 자동차 속도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헬로 구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 인터페이스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는 거 있죠 시리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이거는 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것들 다 NUI라고 불러요. 근데 GUI는 사실 CLI, NUI 다 GUI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랑 뭔가 소통하려고 하면 그거 다 NUI, GUI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GUI 쓸 수 있는 뭐 GUI 요새 이제 GUI라고 하면 보통 키워드들로 나타나는 것들 요 한 5가지 정도 이거보다 좀 더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하게 요새 다루고 있는 건 머터리얼 디자인 같은 거 아니면 뭐 스퀘어몰피즘이나 미니멀리즘 같은 거 미니멀리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맥시멀리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머터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GUI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내가 실제 물건 종이라든지 아니면 물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뭐 깊이 있게 쌓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관측해서 그런 관찰한 결과들을 GUI에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를 넘겼을 때 페이지의 상위에 있는 페이지와 하위에 있는 페이지를 어, 그림자 같은 걸로 보통 표현하거나 하잖아요. 그 뎁스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실제 사물을 촬영해 가지고 그 촬영해 나온 결과물 가지고 디자인에 바로 응용하는 방식이에요. 스퀘어몰피즘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 특징들을 GUI에다가 바로 적용한 게 스퀘어몰피즘인데 머터리얼 디자인은 이걸 되게 평면적으로 혹은
그 중에 단순한 몇몇 요소들만 사용해서 그 재질이나 재료들에 대한 특징들만 사용해서 스퀘어몰피즘을 좀 단순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미니멀리즘은 요새 그 iOS 쪽에 있는 GUI 같은 거 되게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죠. 미니멀리즘 뭐 사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예전에 젠 스타일의 디자인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미니멀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랫 디자인하고 메트로 디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같은 거 보면 사각형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GUI 엘리먼트들 많이 볼 거예요. 평면적이고 누르면 사각형이 살짝 비틀어지면서 회전하면서 뭐 다음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다음 메뉴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런 플랫하고 메트로는 실제로 지하철 밑에 있는 그 메트로의 그 디자인 엘리먼트를 그대로 따와서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플랫하고 실제로 네모난 디자인들을 좀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GUI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가장 유행하는 텍스트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UI를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게 더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는요 사용자와 컴퓨터가 소통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인데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와 컴퓨터 혹은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다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중에서 뭔가 그래피컬, 그러니까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평면적인 디자인적인 어떤 아이콘이나 오디오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그런 장치들과 같이 소통하는 어떤 종류의 인터페이스도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부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예시들을 가져온 거 오른쪽에 있는 요 예시가 머터리얼 디자인의 예시인데 뭐 아주 정확한 게 머터리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사례죠. 이거 iOS 쪽에 보면은 많이 사용했었던 디자인 형식이죠. 이런 것들, 뭐 요게 이제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디자인의 뭐랄까 트렌드 정도라고 이해해도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렌드가 나쁜 건 아니니까. 오른쪽에 있는 머터리얼 디자인 EI는 머터리얼 디자인 사이트에 가시면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에 가시면 자신들이 만든 그 표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례를 몇 가지 이제 스터디 모델들을 좀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케이스 스터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한 5개, 6개 정도가 나열이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유니티의 GUI 엘리먼트들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자, GUI를 만들려면요. GUI도 화면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GUI 당연히 화면에 뿌려지는 거지. 화면에 아이콘을 놓든지 버튼을 놓든지 텍스트를 놓든지 이런 것들 다 GUI인데 이 GUI 엘리먼트들은 캔버스라는 것 밑에 들어가요. 무조건. 이 캔버스가 있어야 그 밑에 GUI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대장처럼 딱 있고 그 밑에 그 소속되어 있어요. 다른 엘리먼트들은. 그리고 요거랑 캔버스랑 같은 하이라키 수준의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이벤트 시스템은 GUI가 우리 GUI 만들면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버튼 누르거나 텍스트를 보거나 아니 텍스트의 뭐 위치나 텍스트의 내용 같은 걸 막 바꾸고 그러죠. 그런 뭐 뭔가 일련의 행위들, 그러니까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는 컴퓨터한테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건 캔버스를 만들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아예요. 만약에 만들어졌는데 이 캔버스랑 이벤트 시스템, 캔버스 만들면 요거 무조건 생기거든요. 버튼만 만들어도 캔버스와 이벤트 시스템이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 밑에 버튼을 만들면 캔버스 밑에 버튼이 생기고 캔버스랑 같은 병렬적인 위치에 이벤트 시스템이 생기는데 이벤트 시스템을 지우시잖아요. 그럼 버튼이 작동을 안 해요. 이미지는 나오는데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꼭 요 두 가지는 캔버스랑 이벤트 시스템 같이 가는 거고요.
여기에 GUI 엘리먼트 중에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널 뭐냐 하면 어, 이게 이제 뭐 다 모든 여기 있는 기능들이요. 사실 패널을 버튼화 시킨다든지 패널을 텍스트 엘리먼트를 집어넣어서 컴포넌트 집어넣어서 텍스트화 시킨다든지 딱 변형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캔버스 이 GUI 메뉴를 보면 캔버스, 패널, 이미지, 텍스트, 버튼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패널은 백그라운드를 뜻해요. 제가 지금 만약에 GUI를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GUI를 요만큼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메뉴를 메뉴 1, 메뉴 2, 메뉴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놓고 요 버튼을 이렇게 뿅 클릭하면 그럼 밑에 이제 뭐 서브 메뉴가 이렇게 뜨고 여기 이미지들은 막 이렇게 막 돌고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사용할 그러니까 GU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UI 정확하게는 GUI 영역이죠. 사실 여기서 이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하위 메뉴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요거 위에 뜨는 거니까 일단은 초기에 만들어지는 그 메뉴 영역은 이만큼이잖아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원래 이 배경은 블랙인데 요 메뉴는 회색이라고 칩시다. 흰색. 왜는 한글로 썼을까? 자, 이게 흰색이라고 치면 여기 흰색 부분 하얗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메뉴 이미지들을 이렇게 뿅뿅뿅뿅 올려놔야 되잖아요. 요 흰색을 치우는 영역, 메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곳이 보통은 패널이에요. 패널은 GUI 엘리먼트들을 담는 배경이라서 캔버스 밑에 패널을 한 3개 정도 두고 이 첫 번째 패널에는 이 메뉴들을 소속시키고 두 번째 패널에는 여기 서브 메뉴들, 세 번째 패널은 요 서브 메뉴 영역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코딩을 하기도 하죠. 작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는 그냥 말 그대로 GUI 위에 떨어지는 이미지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었는데 여기 왼쪽에 난 진짜 유치한 사람이라서 뭐 이런 이런 캐릭터를 하나 무조건 넣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캐릭터는 내가 디자인 2020년 3월 30일 날 디자인한 거 이런 다음에 여기에 버튼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쳐요. 이 이미지 너무너무 중요해서 집어넣는 건데 GUI 엘리먼트에도 당연히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바로 정말 요런 아이콘 이미지 같은 거 넣을 때 쓰는 게 이미지예요. 패널하고 이미지는 약간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약간 둘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지금 설명글을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 설명글들 고정되어 있는 설명글들은 이 텍스트라는 엘리먼트, GUI 엘리먼트 중에서 텍스트라는 엘리먼트를 쓰고요. 이 버튼들 있죠? 클릭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당연히 직관적으로 버튼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빈 창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입력 필드, 입력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 바로 유니티에서는 인풋 필드라고 불러요. 모바일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탁 터치하면 밑에서 텍스트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인풋 필드로 되어 있어야만 이 텍스트들이 올라와요. 슬라이더는 좌우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구슬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이렇게 클릭하거나 터치해서 좌나 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건 슬라이더예요. 예. 근데 저희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이 패널, 이미지, 텍스트, 버튼 정도를 다뤄보지 않을까? 어쩌면 이 이미지는 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텍스트랑 버튼하고 패널 정도는 다뤄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를 창을 하나 켜보면요. 유니티 창 켜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UI라는 I가 Create Empty 요거랑 같은 하이어라키에
UI라는 아이가 떠요. UI 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텍스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미지 있죠? 러 이미지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지금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버튼 있죠? 토글은 우리 선택 박스 같은 거 할 때 A 선택하면 B가 꺼지고 B 선택하면 A가 꺼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토글이에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애들 토글이에요, 보통. 슬라이더, 아까 좌우로 슬라이딩 하는 거. 스크롤 바는 창 만들었을 때 창 위아래로 스크롤링 하는 거 있죠? 자, 그리고 드랍다운, 이거 드랍다운 메뉴 같은 거 쓸 때 인풋 필드 있고 캔버스 있고 패널 있고 스크롤 뷰 있고, 스크롤 뷰는 왜 아이템 같은 거 그 왜 게임하다 보면 아이템 선택할 때 사각형 뭐 아이콘들 이렇게 뭐 한 뭐 2 곱하기 3 배열로 이렇게 쫙 되어 있고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스크롤 뷰라고 불러요. 이벤트 시스템, 이건 당연히 캔버스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메뉴가 나오면 보통 제 버전은 2019에 30 정도 버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할 수 있는 GUI 엘리먼트예요. 텍스트 메시 프로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는데 이게 그 뭐 텍스트 같은 거 쓰면 그거 3D 그 메시 면으로 다시 바꿔주는 아이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유니티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니티 창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볼게요. UI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캔버스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캔버스 이렇게 뿅 선택하면 이벤트 시스템과 캔버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캔버스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엄청난데?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창이 생긴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죠. 아직은 지금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벤트 시스템 클릭하니까 0,0 위치에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제가 사각형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포지션이 960에 5490일 거예요. 얘를 0,0으로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스크롤 아웃을 해서 서서히 창 사이즈를 보니까 캔버스 사이즈가 정말 엄청 크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죠. 그죠? 이만큼 줄여야 돼요. 자, 우리가 큐브를 움직일 때 큐브 다시 더블 클릭해서 창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도 게임 창을 하나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래쪽에. 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오른쪽으로 뭐 한 6, 7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9 뭐 이 정도? 위아래로는 진짜 한 6, 7이 맥스일 거예요. 6.5 정도까지밖에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6.5 이런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캔버스는요, 사이즈가 놀랍게도 1920에 1080이에요. 저는 왜 1920에 1080이냐 하면 여기에서 레졸루션 셋을 1080으로 커스텀으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이즈로 잡아 놓은 건데, 이 캔버스는요, 기본적으로 만들면 사이즈가 실제 픽셀 단위로 만들어진 1920, 1080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큐브는 상대적인 좌표, 이렇게 월드 좌표계를 쓰는데, 월드 좌표계는 그냥 상대적인 좌표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카메라가 읽고 있는 좌표계의 크기, 픽셀 단위의 좌표계가 아니라 약간은 더 실수에 가까운 그런 좌표계 같은 걸 쓰거든요. 이 좌표계를 썼을 때 가장 높은 숫자, 작은 숫자가 거의 뭐 한 10 뭐 내외, 6 내외 뭐 막 이래요. 16대 9 요 사이즈 안에서 머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 캔버스에다가 요거 딱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캔버스랑 큐브의 기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엄청 작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장은 같은 좌표계 안에 두 가지의 다른 그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긴 한데, 처음엔 조금 전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GUI를 건드릴 때랑
요 안에 있는 이미지를 건드릴 때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이즈가 너무 달라서.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없길래 밑에 게임 창을 이렇게 하나 켜놓고 보시면 뭐 큰 문제 없어요, 보통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PT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캔버스는 엄청나게 큰 박스고요. 이벤트 시스템은 언제나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아이. GUI 형식을 결정하는 이 모드,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는 여기서 결정할 수 있고요. 이 스케일을 얼마나 콘스턴트하게 움직일 건지, 상대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스케일러,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캔버스를 선택하고 인스펙터를 보면 여기 단위가 다르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큐브를 클릭해 보면 트랜스폼이 뜨죠. 근데 캔버스를 클릭해 보니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뜨거든요. 자, 그 렉트 트랜스폼하고 여기 사용하고 있는 렉트 트랜스폼하고 일반 카메라나 아니면 큐브처럼 실제 씬에서 그 무대 역할을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쓰는 트랜스폼하고는 좀 달라요. 캔버스에 쓰는 렉트 트랜스폼은 1920, 1080처럼 내가 지금 잡아놓은 게임의 실제 디스플레이 사이즈,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되고요. 그리고 픽셀 단위로 보통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이즈는 당연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게임을 만들 때 게임이 이게 몇 대 몇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도 핸드폰마다 다 해상도가 다르니까 그런 다른 해상도 안에서 다 다르게 셋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르게 셋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캔버스 스케일러예요. 캔버스 스케일러를 콘스턴트 픽셀 사이즈,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고정되어 있는 픽셀 사이즈 혹은 상수적인 픽셀 사이즈로 만들어서 스케일 팩터를 1로 잡아놓으면 화면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같이 그 스크린에 있는 UI 엘리먼트들이 확대되게 돼요. 위에 보시면 캔버스라는 게 있는데, 캔버스에는 렌더 모드가 스크린 스페이스의 오버레이 방식이 있고 스크린 스페이스의 카메라 방식, 그리고 월드 스페이스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오버레이 방식을 선택해요. 왜 이렇게 오버레이 방식을 선택하는지 제가 지금 잠깐 PPT 파일 다시 돌아가서, 자, 오버레이 방식 중에서 스크린 스페이스 제일 위에 있었던 방식,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방식은 여기 있는 요 이미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RGB 이미지들 위에 UI 엘리먼트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만들건 뭘 만들건 간에 요 UI 엘리먼트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고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우선하고 있으면, 그러면 스크린 스페이스 전체를 오버레이하는 그런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UI를 만든다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은 이 방법만 고려해 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의 스크린 스페이스 방식은 이게 정확한 예시를 제가 찾기가 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요 예시를 찾았는데, 요거는 조금 카메라라기보다 월드 스페이스 안에 메뉴를 위치시킨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보시면 RGB 박스가 GUI 엘리먼트보다 우선에 있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우선한다는 건 아닌데, 카메라의 이 전체 스크린을 오버레이 시키면 카메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카메라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하고 같이 중첩돼 가지고 렌더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 UI를 이렇게 뿅 클릭했더니 보통은 얘가 제일 위에 있다가 얘 위로 갑자기 캐릭터가 뿅 나타나 가지고 캐릭터가 막 모션을 취한다든지 공격하는 패턴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요 버튼을 눌렀더니 뭐 그 버튼에 해당하는 무기 같은 게 뜬다든지 요 UI 위쪽으로, 그런 거 할 때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를 쓰고요. 이건 거의 뭐 저는 뭐 게임 만들지 않는 이상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월드 스페이스는 이 카메라랑 뭐 유사하긴 유사한데 이게 그냥 입체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방식. 요런 방식은 의외로 좀 많이 써요. 이거 언제 쓰는 것 같아요? VR 할 때, AR하고 VR하고 MR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캔버스를 만들었고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큐브도 하나 넣어 봤으니까 카메라는 위치를 Y좌표 위치를 0으로 좀 내립시다. 이 큐브 자체를 정중앙에 배치시키려고
이 큐브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정도 사이즈는 너무 크군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정도로 사이즈를 엄청 크게 하고요. 자, 그럼 카메라는 0,0,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고 큐브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큐브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회전을 시켜 놓을까요? 저희 GUI 위쪽에 그 배치시키면 안 돼서, 그러니까 GUI보다 이 큐브가 뒤에 배치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기다 넣어 봤어요. 자, 그럼 캔버스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UI 엘리먼트 중에서 패널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패널 딱 선택하면 뿌얘지죠. 아, 신기하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인스펙터를 보시면 패널의 인스펙터는 사실 패널 제가 백그라운드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이 전체를 다 덮어 쓰는 뭔가 그런 그 컴포넌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렉트 트랜스폼은 0,0 모든 게 다 0인데 앵커를 보시면 미니멈을 0, 맥시멈을 1, 그리고 Y좌표도 미니멈을 0, 맥시멈을 1 이런 식으로 0서부터 1까지 0서부터 1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앵커는. 그리고 피봇은 0.5, 0.5 그러니까 정중앙에다가 피봇을 두겠다는 거예요. 피봇은 뭐냐면 내가 물체를 회전을 시킬 때 이 회전시키는 중간 각도, 그러니까 어느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건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막 회전시키니까 막 돌아가죠. 그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미지의 백그라운드의 컬러, 머터리얼 뭐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네요. 슬라이스드 이런 거. GUI 엘리먼트는 뭔가 작은 이미지를 써가지고 확대시켜서 배경 전체를 채우는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나중에 좀 차차 이미지 넣을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가지고 컬러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봅시다. 약간 불구죽죽하게 화면이 전체가 다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알파를 0으로 이렇게 내리면 투명해졌어요. 백그라운드가 투명해진 거예요. 이거를 최대로 올리면 백그라운드가 거의 뭐 꽉 차가지고 빨간색으로 다 점유돼 버리죠. UI를 저는 뭐 대충 한 160 정도, 165 정도에 놓고요. 흰색으로 바꿔 볼게요. 창을 끄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패널에 앵커의 위치들을 좀 한번 가늠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있죠? 모서리 끝에 있는 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우리가 GUI 엘리먼트에 이미지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버튼을 넣거나 모든 걸 넣을 때 요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앵커라는 게 그 안에 꼭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앵커는 상대적으로 0에서부터 1까지라면 제일 왼쪽 끝에서부터 제일 오른쪽 끝까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1이 맥시멈이에요. UI 엘리먼트에서 1은 거의 맥시멈. 앵커에서만요. Y도 0이면 제일 작은 숫자, 1이면 제일 큰 숫자에서 Y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요. X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Y의 위치를 0.9에서 1까지 이렇게 바꿔볼까요? 아, 0.9는 너무 좁은 것 같군요. 0.8에서 1까지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 박스가 요 되게 희한한 위치로 이 화살표가 옮겨갔죠. 그죠? 자, Y의 제일 큰 위치는 0.95 정도로 줄여볼게요. 아, 95는 너무 큰가요? 98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스크린을 조금 확대해 보니까 여기 좀 틈이 생겼네요. 그죠? 틈 생긴 상태로 끝까지 올라갔죠. 그죠? 자, 여기 X좌표는 0.02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X의 가장 큰 숫자는 0.98 정도로 좀 당겨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박스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이 한 이만큼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앵커는 백그라운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채워질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삼각형 이 백그라운드를 요 위치에다 이렇게 철컥철컥 붙여가지고 요 사이즈로 만들어 줘야지만 실제로 이제 영향을 받아요. 요 사이즈로 만들려면 여기 중에서 하나 가지고
요 귀퉁이를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잖아요. 요걸 귀퉁이를 옮기는 건 아직 저희가 UI 엘리먼트 요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GUI 쓸 때부터는 여기 있는 렉트 툴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렉트 툴을 선택해 볼까요? 그랬더니 귀퉁이에 이렇게 네모난 점이 생겼죠. 이 점을 이렇게 당겨서 철컥 붙이니까 되게 쉽게 달라붙죠.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란 점도 이렇게 당겨서 철컥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영역 안쪽으로 정확하게 이 패널의 이미지를 배치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패널 UI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앵커의 미니멈 맥시멈 값 요거 가지고 결정을 해줘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피봇은 뭐 그냥 정중앙의 위치로 중앙 배치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요 피봇은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흥미로운 걸 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요런 이미지 창을 하나, 빈 창을 하나 만들어서요. 배경을 지우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지워 넣고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제가 조만한 UI를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UI용 백그라운드를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요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요 R이 대충 한 50픽셀 정도 되는 어떤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만 뚫어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뚫어낸 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얘한테 옵션에다가 제가 스트로크를 하나만 줄게요. 안쪽으로 1픽셀짜리 스트로크를 하나 연하게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줘서 UI를 UI 엘리먼트로 사용하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엘리먼트로 사용할 거예요. 요거를 이미지로 일단은 자르기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반투명하게 하려면 png24로 저장을 해야겠죠.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에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bg. UI bg.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여기에 UI bg라는 아이가 하나 생겼죠. 근데 어때요?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상하게 면이 막 쪼개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정확하게 png로 사용하시려면 2D and UI라는 걸로 스프라이트로 방식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뚫릴 거예요. 자, 그럼 패널에 가서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에 이미지 타입을 심플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머터리얼을 제가 지금 집어넣어 놓은 UI BG로 선택을 해줄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죠? 그죠? 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사실 이 UI 엘리먼트는요. 제가 다시 포토샵을 켜보겠습니다. 대충 한 이만큼까지는 알이 먹어 있는 상태죠. 그죠? 반지름이 좀 먹어 있는 상태고요. 위아래도 한 이만큼까지는 그냥 반지름이 먹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그대로 저 스크린 사이즈의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확대를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요만큼은 난 확대 안 시킬 거야. 요만큼 난 확대 안 시킬래. 요만큼 확대 안 시킬래.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통으로 쓰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방식이고 슬라이스드라고 선택을 하면 요거를 다 쪼개서 요 부분은 그냥 확대 안 시키고 확대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을 세로로 확대하고 요만큼 가로로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미지로 가서 보시면 지금 늘어나 있잖아요. UI를 슬라이스드로 바꿔볼게요. 그런다고 작동을 하진 않네요. 이거 왜 하냐면 보더가 설정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뜨죠. 그럼 보더를 설정을 이 UI BG에서 해야 되나 봐요. UI한테 멀티플이라는 아이로 스프라이트 모드를 바꿔줄게요. UI BG에 가서요. 여기서 뭔가 설정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 에디터에 가서 여러분 저는 이런 에러가 하나 떴어요. 노 스프라이트 에디터 윈도우 레지스터도 돼 있는데 2D 스프라이트 패키지를 하나 다운을 받아야 되나 봐요. 아마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안 돼 있을 거예요.
2D 스프라잇을 저는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오, 신기한 창이 하나 뜨는군요. 이렇게 생긴 창이 하나 떠요. 자,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는요, 어느 부분을 보더로 잡을지, 그러니까 확대를 시키거나 확대를 시키지 않을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좌우로만 확대를 시킬 거야. 이러면 이 중간에 있는 영역은 확대가 되는 영역이고, 오른쪽 위아래 요만큼과 요만큼 확대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찌그러지고 여기는 찌그러지는데, 여기는 그냥 어차피 평면이니까 찌그러져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위아래도 확대하고 싶으면 보더를 위아래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포토샵에서 좀 정확하게 잡아주신 친구들은 수치를 뭐 55, 55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 스프라이트 자체가 이제 슬라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더로 사용할 거라는 게 컴퓨터가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창을 꺼주시고요. 다시 보시니까 안 깨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군요. 그죠? 자, 이 상태로 다시 패널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싱글 이미지 같은 건 뭐 직접 테스트 해 보시면 되겠군요. 그죠?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요. UI에서 패널 밑에다가 두셔도 되고요. 캔버스에서 그냥 바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패널을 그냥 이름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뭐 BG01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름을 아예 주고요. 이 위에다가 버튼 같은 걸 올리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뭐 내가 지금 인풋 필드를 만들고 싶어요. 인풋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인풋 필드가 뿅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인풋 필드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이 렉트 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대로 막 자연스럽게 확대도 되고 막 그러는군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 지금 요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영역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뜻하는 걸 제가 교정을 해주려고 오른쪽에 가보니까 0.5, 0.5, 0.5, 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면의 정중앙에서 그냥 좌우로 확대되게 UI 엘리먼트를 쓸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역을 한 요쯤서부터 요쯤까지만 인풋 필드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X좌표를 뭐 한 7에서 0.7에서 시작해서 0.9까지만 넣겠어. 0.75로 하고 0.93으로 할까요? 그 위아래로 당연히 0.한 2에서 0점이 너무 크군요, 생각보다. 0.4에서 0.6까지 쓰겠어. 그런 다음에 이 인풋 필드에 내 귀퉁이를 철컥 붙여놓으면 이 위치에 가서 언제나 UI가 형성되는 거예요. 인풋 필드는 언제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인풋 필드 밑에 보시면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있고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플레이스홀더는 내가 지금 텍스트 어떤 거 집어넣을지 뭐 그런 것들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미리 보통 웹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면 여기 뭐 소셜 넘버 써야 돼.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뭐 이런 거 SS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셜 넘버 뭐 이런 거 쓰라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 터치를 딱 하는 순간 요 글씨 없어지면서 텍스트 입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홀더 밑에 보시면 얼라인먼트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위아래도 위쪽에 붙게, 중간에 붙게, 아래쪽에 붙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중간에 붙게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폰트도 내 로컬에 있는 폰트가 아니라 이 컴퓨터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폰트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폰트 여러분, 저는 그 에어리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폰트를 하나, 로보토 모노라는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폰트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폰트가 들어왔군요. 되게 빨리 들어오죠. 한글은 좀 느린데 영문은 금방 들어와요. 플레이스홀더에 에어리얼을 로보토 모노로 바꿔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뭐 한 18 이 정도 주시면 돼요. 여기 인풋 필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수정하실 때는 밑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펼쳐주세요. 요 텍스트도 여기 있는 플레이스홀더하고 같은 서체, 같은 크기에, 같은 정렬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18에 중간 배치 이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그랬더니 플레이스홀더하고 플레이스홀더 이탈릭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노멀로 해주세요. 뭐 상관없어요.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플레이스홀더는 터치하는 순간 지워지는 아이라서. 자, 그럼 텍스트도 수정을 했죠. 인풋 필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BG에 버튼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여기에 버튼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추가했어요. 버튼도 보시니까 인스펙터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네요. 텍스트는 당연히 버튼 이름이에요. 버튼 이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레프트라고 이렇게 저는 써줄게요. RAR로 발음하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RAR로 할까요? 에어리얼로 할게요. 뭐 요번에도 요번에 한 20 정도로 폰트 사이즈를 정하고요. 중간중간 배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버튼 보시면 버튼 이름도 바꿀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left bt라고 쓸게요. 자, 이거는 뭐 약간 습관 같은 건데 인풋 필드 같은 것도 그렇고 레프트 버튼 이런 것도 그렇고 이름을 네임 필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혼자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버튼의 위치는 정중앙에 배치하고 싶긴 하지만 약간 옮겨 볼까요? 왼쪽으로 좀 옮겨 볼게요. 그래서 0.15에 0.25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두고요. 높이는 0.4, 0.6 이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레프트 버튼 I 자체를 유리로 이렇게 철컥철컥 옮겨서 붙여 놓겠습니다. 레프트 버튼이 하나 생겼죠? 자, 여러분 이거 회전 보통 이 뒤집혀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뒤집혀 있을 때 너무 애먹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세요. 그래서 보이는 제대로 보이는 방향으로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잘 보이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버튼하고 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BG02를 다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UI 엘리먼트에서 텍스트 한번 추가해 볼까요? 텍스트. 이 텍스트는 이름을 뭘 쓸까요? UI 타이틀이라고 정하고요. 직관적으로 쓰세요. 이름은 버튼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볼까요? 얘도 여러분 서체는 자유롭게 막 바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얘도 중앙 정렬 같은 걸 해놓고 얘 보시면 얘도 위치를 지 맘대로 막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좀 상단에다 배치하고 싶어요. 그럼 Y 위치를 제일 위에가 뭐라 그랬죠? 0이라 그랬죠. 자, 이 상대적인 위치인데 이 BG01을 기준으로 UI들의 위치는요. UI의 0이요. 얘 가장 밑에, UI의 1은 가장 위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캔버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잡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BG 밑에 UI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면 BG01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앵커를 어느 정도 위치에 둘 건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생각과는 좀 다르죠. 저는 0.4에서 0.6까지, 그리고 높이는 0.2 죄송합니다. 0.8에서 1까지 이렇게 0.4, 0.6 사이즈, 0.8, 1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로 텍스트를 이렇게 철컥 달라붙여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만들고 싶은 UI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여기 있는 사이즈를 스탠다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 요게 1024768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1024768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1080에 1920짜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세로로 되게 긴 사이즈잖아요. 와, 신기하죠? 배치는 상대적으로 해당하는 위치에 그대로 배치되죠. 그죠? 그리고 저는 1024768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나 사이즈적 특징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레이아웃들이 변형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게임이나 뭐 UI를 가로로 넓은 사이즈로 한다 그러면 요게 뭐 스크린이 갑자기 막 오른쪽으로 와이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UI 엘리먼트들이 막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언제나 상대적인 비율로 화면을 전체 채워가면서 배치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뭐 그냥 이것만 잘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버튼 01에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슬라이더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는 0,0, 요거는 바꾸지 않을게요.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플레이 시켜서 UI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스크롤바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슬라이더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UI 엘리먼트에서 이미지 같은 걸 선택해서 이 이미지에다가 뭐 여기 지금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없죠. 자, 여기에 이미지 UI를 적용해 보기 위해서 face.jpg라는 그런 걸 하나 집어넣어 줄게요. 이 이미지는 머신러닝으로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아이를 얘도 2D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시고 apply를 눌러주시고 텍스처 타입은 여기 그냥 두면 보통은 깨져요. 근데 이 텍스처로 쓰실 때 뭐 크게 상관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시는 걸 약간 습관처럼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 태그에 가서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를 이 페이스로 바꿔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편리하죠? 자,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더, 뭐 텍스트, 버튼, 그리고 인풋 필드 이런 것들 좀 보셨는데, 그럼 제가 요번에는 요걸 실제 UI 엘리먼트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요런 식의 디렉션 같은 걸 그리고 있는, 자, 이제 UI 엘리먼트를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생각인데요. 여기 있는 요 버튼들, 버튼 4개, 요거 다 버튼이겠죠? 그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으로 가는 요건 텍스트 엘리먼트겠죠? 텍스트 엘리먼트와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뭐죠? 이거 패널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도 당연히 패널일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이미지 같은 게 하나 존재할 테고, 요것도 버튼일 테고요. 요건 텍스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 패널을 UI를 하나 만들어서요. 판 이렇게 하나 구성해 놓고 여기에 구슬을 하나 둔 다음에 구슬을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이따시만한 구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게요. 여태까지 제가 수업 때 진행했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예요. 여기서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마우스를 가져갔다 대면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사일도 가져가다가 되면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바뀌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미사일하고 이 다이렉션은 제가 이것도 구글 폰트에서 하나 뭐 서체를 가지고 와서 구성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요걸 지금 딱히 쓰기가 요 사이즈로 쓰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요거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그대로 사용할게요. png24로 저장을 할 거고 b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미사일도 이 상태로 크롭을 해서 PNG24 뚫린 이미지로 저장을 할 거고요. 미사일 이렇게 쓸게요. 여기 있는 화살표 이미지들은 위로 향한 화살표만 있어도 회전시켜서 그냥 가져다 복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저희 이런 거 사실 리소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리소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이건 약간 효율에 관련된 문제라서 사실 이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고려를 별로 안 하는데 고려를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에로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뭐가 빠져 있는가 했더니 서체가 빠져 있군요. 그래서 어셋 폴더를 한번 보니까요. 제가 지금 새로 추가한 폰트 하나 있고요. 미사일과 백그라운드, 에로우, 그리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BG와 미사일과 에로우는 다 스프라이트 형태로 UI 엘리먼트로 쓸 수 있도록 변경해서 어플라이를 시켰고요. 아, 여기 보시면 텍스처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4에 곱이어야만 압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미지를 저장하실 때 4의 배수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얘기한 이유는 나중에 실제 작업하실 때는 이게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용량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시스템하고 캔버스를 다 좀 지울게요. 다시 큐브도 지우고요.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의 위치는 0,0,0이고요. 저희 아까 사이즈를 좀 줄이기로 했으니까 엄청 키우고 위아래로 좀 폭을 줄이고 한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구슬 하나 올려놓을 건데 스피어 하나 올려놓을 건데 바닥에 그냥 살짝 떨어뜨려 놓죠. 이 정도로 구성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의 위치는 제가 조금만 교정을 할게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로 약간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전만 시키면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위치도 조금 Y축으로 위치도 조금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큐브는 이름을 플로어로 바꾸고요. 오히려 얘를 좀 회전시키려고요. 얘를 얘를 이 정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뭐 사이즈는 뭐 0.2, 10 이 정도로 크게 잡으셔도 돼요. 보기 좋게 하려고 카메라 백그라운드는 솔리드 컬러로 어둡게 만들고 디렉셔널 라이트는 흰색으로 바꾸고 오늘은 이미지 후처리 같은 건 안 할게요. UI만 공부할 거라서. 이 스피어는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저희 구슬 이렇게 뭐 굴러다니면서 부딪히고 막 이러려면 그냥 콜라이더만 쓰면 안 되죠. 피직스에서 리지드 바디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 통통 튀어다니게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피직스 머터리얼 여러분 자유롭게 주세요. 주고 싶은 친구들은. 자, 뭐 시간을 잠깐 보내면서 재질 같은 거는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바꿔주세요. 저는 스무드니스 많이 주고 바닥판은 조금 회색으로 바꿔서 얘를 플레이어 머터리얼은
자, 플로어하고 플레이어는 지정을 했고요. 저는 플레이어한테 C# 스크립트는 하나 집어넣어 주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UI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플레이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플레이어한테 이렇게 철컥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뿅. 그러면 플레이어에는 스피어 콜라이더도 붙어 있고 리지드 바디도 붙어 있고 스크립트도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럼 플레이어와 플로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GUI를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사일 구 같은 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미사일 구 프리팹도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저는 큰 스피어 하나, 이 스피어는 좀 사이즈를 키워볼까? 5 정도 위치면 너무 높은가요? 5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만들게요. 그 UI도 어때요? 저희 피직스에서 위에 떨어지는 애니까 리지드 바디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재질은 시커먼 재질로 하나 만들어서 미사일 맷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 스피어에다가 미사일 맷을 철컥 붙이겠습니다. 미사일. 자, 이 미사일 맷은요, 매번 떨어지는 아이라서 복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당연히 프리팹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 미사일 프리팹이 하나 생겼죠? 자, 그럼 요 미사일은 뭐 굳이 지금 둘 필요가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 하나 생겼고, 미사일도 하나 생겼는데, 미사일이 바닥에 떨어지면 지워지게 하는 스크립트도 하나 집어넣어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차차 과제로 줄까 생각 중이에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GUI를 한번 넣어볼까요? 캔버스 넣어주시면 이벤트 시스템 따라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 캔버스 안에 패널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패널. 그때 뿌옇게 다 칠해지죠. 그죠? 자, 이 패널의 사이즈를 제 맘대로 교정을 좀 해야 돼서 밑으로 좀 내릴 거라서 제가 패널을 가서 보니까 Y축으로 0에서 1까지 돼 있네요. 그래서 뭐 0.2 정도까지 올라오면 되지 않니?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 스케일을 이렇게 철컥 붙여주고, 여기가 저희 지금 GUI 쓸 영역이 되는 거예요. 반투명하게 만들었네요. 그죠?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지 마시고요. 저희 아까 저장했던 BG 이미지 있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저장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심플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알아서 확대하게. 그리고 반투명은 조금 저는 좀 더 투명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덜 투명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20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패널 이름도 BG01로 정하고요. 캔버스 이름도 GUI GUI 파트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까지 집어넣고요. 여기다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텍스트는 UI에서 그냥 텍스트 이렇게 선택하면은 생성이 되죠. 여기 뉴 텍스트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 텍스트는 제가 지금 가져온 서체로 저는 바꿔줄 생각이고요. 사이즈는 한 20 정도, 사이즈 좀 크게 정중앙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얘 위치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위치는 내 맘대로긴 하지만 한 여기쯤, 대충 한 여기쯤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UI의 위치에 해당하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이렉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고요. UI의 위치에 해당하는 대로 영역을 좀 변경을 시켜 볼게요. 0.2에서 0.3? 0.3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높이는 0.98은 아닌 것 같고 아예 0에서 0.2? 0.18?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져다가 다이렉션을 갖다 붙였습니다. 컬러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컬러가 흰색으로 바뀌어야지 제대로 나오나요? 검은색으로 바뀌어야 나오나요? 검은색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전? 원래 흰색으로 UI를 만들었었는데 검은색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얘는 그냥 그래서 텍스트 01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 텍스트 01을 커맨드 D,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두 번째 텍스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텍스트 위치는 대충 한 여기쯤 미사일 위치니까 미사일 위치는 여기쯤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얘도 또 X좌표 옮겨야겠군요. 그래서 X좌표를 그냥 너무 복잡하게 옮기지 마시고요. 여기서 스크롤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대충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0.68 정도로 7 정도로 첫 번째 위치를 잡고 얘는 뭐 8, 한 7, 5? 7, 5 가지고 안 되겠군요. 얘는 한 7, 9나 얘는 한 7, 8 정도로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찰컥찰컥 붙여놨습니다. 자, 텍스트 02는 미사일이니까 미사일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UI가 스크린 사이즈가 바뀌어도 그 위치는 계속 고수하면서 지정이 돼요.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거 컨스턴트 사이즈로 안 하고 뭐 조금 수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번에는 버튼을 넣어 볼 거예요. 여기 버튼이라는 아이 있죠? 이 버튼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뿅 선택을 해가지고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저희 미사일 버튼 제일 먼저 만들어 줄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미지 타입은 당연히 심플로 놓고요. 버튼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서 버튼 있으니까 미사일 버튼이라고 BT라고 쓸게요. 텍스트는 어때요? 텍스트 필요 없죠? 사실 얘는 텍스트가 필요 없거든요. 텍스트는 지우겠습니다. 미사일 버튼은요, 이 이미지는 UI 스프라이트가 소스 이미지인데 얘를 미사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set native size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렇게 뿅 클릭해 주시면 본 사이즈로 얘가 바뀌어요. 근데 이 사이즈는 뭐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수정이 어차피 될 거라서. 그래서 여기쯤에 갖다 놓고 나서 어때요? 이 동그라미 영역도 당연히 바꿔야겠죠. 그죠? 자, 요번에는요, 이 미사일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미사일의 위치는 얘가 정확하게 정사각형 사이즈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0.6, 0.6 위치에다가 이렇게 센터 정렬을 아예 시켜버릴게요. 그리고 0.7이 0.7이 0.6, 0.6 해서 여기다가 센터 정렬을 해놨으니까 확대되더라도 뭐 스크린 사이즈가 변하더라도 이 위치 자체가 뭐 그냥 이동하는 정도일 거고, 이 이미지 사이즈는 고정 상태일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스크린에 배치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정확하게 배치를 하는 게 좋으면 아까처럼 요 미사일 요 텍스트 배치하듯이 네 귀퉁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사일 버튼은 하나 만든 것 같고요. 얘는 좀 여기 보시면 노멀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하이라이티드 컬러
프레스드 컬러 뭐 이런 게 결정되어 있는데 저는 하이라이티드 컬러를 이렇게 요런 빠삐레드 같은 컬러를 한번 집어넣어주고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죠. 예. 제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을 덧입혀줘요. 하이라이티드 컬러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약간 핑크빛 도는 색깔 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보면 온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줄 건지도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데, 요거는 버튼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스크립트랑 연동할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화살표 UI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이번에도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버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이 UI 스프라이트를 화살표 에로우로 바꿔 주시고요. set native size 하면은 해당하는 사이즈 네이티브 사이즈를 찾아주죠. UI는 66 사이즈인데 대충 우리 여기쯤 놓을까요? 여기쯤 하나 일단 놓을게요. 여기쯤 놓으시면 디렉션의 위치가 0.25 정도. 갖다 놓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점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면을 선택해야지. 면. 아무것도 없는 거. 화살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이게 그게 있어. 이게 이렇게 옮기고 나면 됐어? 옮겨지는 것까지 확인했지? 네네네. 자, 이렇게 옮기고 나면 요번엔 조금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중앙에 이 화살표들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요거 클릭해서 가져가시면 그럼 그냥 이렇게 여기 스냅이 됩니다. 완전 잘 스냅이 되진 않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 화면의 정중앙, 아이고, 회전을 벌써 시켜버렸네. 이렇게 정중앙으로 잡아놓고요. 얘 버튼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저희 어때요? 여기 버튼 텍스트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하이라이트 컬러를 핑키핑키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도 에로우 BT라고 쓸게요. 에로우 BT는 레프트 탑, 바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에로우 BT 탑이라고 쓸게요. 자, 요거를 사방으로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으로 다 복사하는 건 각자 해주세요. 자, 이제 다 복제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 거예요.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저는 이름을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바텀이라고 쓸 테고,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 이 아이 당연히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90도가 안 되는 걸 봐서 제가 그냥 90도 이렇게 임의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180도.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각각의 버튼들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클릭하고 이벤트 이 미사일도 그렇고요. 이벤트 같은 걸 집어넣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플레이어를 여기 지금 저희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켜졌어요.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저희 코딩을 이제 시작해 볼 건데, UI에 바로 적용하는 코드를 쓰지 않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키보드 인터랙션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input.get key 한 다음에 저희 뭐가 하나 지워졌네요. 네.
탑 키가 눌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바텀 키, 레프트, 라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그래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로 코드를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 스크립트 요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는 위에서 미사일을 하나씩 뚝뚝 떨어뜨릴 거라서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에 미사일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미사일 붙여놔야겠죠? 그래서 제가 플레이어 스크립트에 다시 게임 오브젝트에 가서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 none으로 되어 있는 미사일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 있는 미사일 프리팹으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는 인스턴시에이트 한 다음에 미사일을 그냥 미사일을 이렇게 복제를 해줍시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네. 요런 쓰고 나서 제가 지금 탑하고 바텀이라고 썼던 건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업하고 다운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하고 한번 미사일이 생성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생기네, 그죠? 예. 네. 제가 지금 get key 다운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쌓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사일이 생성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업 키를 눌렀을 때 얘 움직임, 동세, 플레이어의 동세 같은 것도 좀 바꿔줘야 되니까 제가 리지드 바디에 rb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rb는 get component에 리지드 바디에 이렇게 리지드 바디로 가져왔어요. 자, 리지드 바디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제 업 키를 눌렀을 때는 벡터 3의 벨로시티를 하나 잡아주는데 rb에서 벡터 3의 vel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지금 현재 이 속도를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 그걸 벨에다가 넣어줄게요. 벨에다 넣어준 다음에 벨은 어떤 값을 추가해 줄 건데 여기다가 new vector 3 한 다음에 0, 0,0.이 정도 줄까요? 네. 이 정도 값을 Z축으로 더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리지드 바디 벨로시티의 벨로시티 값을 지금 수정한 벨 값으로 더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위로 화살표를 눌렸을 때 화면 뒤로 공이 사라져 버리면 맞는 거예요. 자, 세이브를 해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는군요. 그죠? 얘가 드래그 값이 없어가지고 이 볼이 그냥 무한대로 움직여 버리거든요. 요거는 그냥 피직 머터리얼을 하나 주는 게 좋겠군요. 피직 머터리얼을 하나 주고 플레이어 p 맷이라고 정해주고요. 바운스니스 0.5 정도 주고 프릭션 값도 조금 주도록 할게요. 플레이어한테 요 머터리얼을 피직 머터리얼을 갖다가 넣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드래그도 한 0.5 정도로 증가시켜 줄게요. 그러면 통통 튀기도 하겠지만 서서히 약간 멈출 거예요. 멈추죠? 한 번만 눌렀을 때 멈춰요. 자, 그러면 요 값을요 다운에도 넣어주고요. 다운의 Z좌표는 마이너스 0.2로 바꿔주시고 레프트에도 넣어주시는데 저희 키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매번 눌리거든요. 그래서 키 다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자체도. 그러면 자주 안 눌리기 때문에 2.0 정도를 더해주거나 2.0 정도 빼주시거나 그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레프트 눌렀을 땐 이렇게, 라이트 눌렀을 땐 플러스로 2.0 X좌표 움직이게. 여기까지 스크립트가 짜졌으면 이제 우리 마우스 인터랙션, 키보드 인터랙션으로 얘네 조정하는 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은 이중으로 U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키보드로도 쓰고 뭐 UI로도 쓰고 싶어, 둘 다 쓰고 싶으면 이걸 그냥 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뿅, 뿅, 스페이스바. 오,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스페이스바도 누르고 공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럼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움직이는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2.0보다는 한 5.0으로 올려주는 것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저희가 함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스크립트 있죠? 요 스크립트를 제가 프로그램으로 바로 여기서 함수 형태로 좀 독립시켜 놓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우리 업하고 다운은 어때요? 여기서 다른 값이 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레프트하고 라이트도 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가로축으로 움직이는 애하고 세로축으로 움직이는 애, 요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public void move horizontal 한 다음에 플롯 한 다음에 값 property 이렇게 넘겨줄게요. property가 예하거일 수 있으니까 언더바를 좀 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숙한 단어들은 좀 언더바 같은 걸 써가지고 나 지금 예하거 쓰고 컴퓨터가 쓰고 있는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라이트에 있는 함수를 요 세 줄을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프로퍼티를 대신 여기다가 5.0 대신 넣어줬어요. 이러면 놀랍게도 move horizontal이라는 걸 요거 대신 이렇게 쓰고 여기에 5.0f 이렇게 써주시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함수를 쉽게 구현해낼 수 있어요. 자, 요거 똑같은 걸 여기다가 복사해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바꿔주시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이런 함수명 하나로 해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대로 작동을 하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왼쪽만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카피 하셔가지고 move vertical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move vertical 프로퍼티 한 다음에 이번에는 Z좌표만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move vertical에 마이너스 5.0f move vertical에 그냥 5.0f 이렇게. 그러면 움직이는 건 다 지금 함수로 만든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나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로 아래로 아유 튀어나가 버렸네. 네. 어쨌든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 키 다운에 스페이스 누르면 인스턴시에이트 되는 거 있죠? 이것도 create public void create missile 한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요, create missile도 move 이런 함수로 독립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제가 수정을 좀 해줄게요. 인스턴시에이트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데 스케일도 좀 랜덤하게 바꾸고 싶고, 그래서 제가 게임 오브젝트 한 다음에 obj는 아이고 제가 오타를 좀 썼네요. obj는 인스턴시에이트 한 다음에 미사일 써주고요. obj의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은
벡터 3 한 다음에 뭔가 값을 넣어줄 건데 지금 아직 값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플롯 한 다음에 언더바 s는 랜덤 레인지하고 0.1f, 뭐 1.0f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고요. 이 언더바 s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썼냐 하면 랜덤은 나올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스케일의 x, y, z 좌표를 다 동일한 값으로 넣어주려고 언더바 s는 따로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약간 내 맘대로 쓰고 싶어서 원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다가 포지션 한 다음에 new 벡터 하시고 랜덤 점 레인지 하시고 마이너스 1.5f, 1.5f 이런 걸 하나 x 좌표에도 하나 써주시고요. y 좌표는요 5.0 아까 5.0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z 좌표도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 이런 식으로 포지션도 지정을 해줬어요. 스케일도 지정해주고 포지션도 지정을 해줬으니 스케일 좀 위로 올릴까요? 포지션을 지정을 해줬으니 크리에이트 미사일을 누르는 순간 요 네 줄이 한꺼번에 주르륵 실행되면서 미사일 무비 클립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독립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 요 GUI에다 요걸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무비에 있는 요 플레이어에 있는 스크립트를 외부에서 지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사실 플레이어에 붙이지 않고 프로세서 같은 데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미사일과 버티컬 호리젠틀로 움직이는 이 모든 스크립트, 함수로 독립한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는지 세이브를 하고 플레이를 시켜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오 진짜 많이 떨어지는군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도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에다 이걸 한번 매핑 시켜 볼게요. 자, 이거 엄청 간단해요. 미사일 BT에 보시면 밑에 온클릭이라는 이벤트의 리스트가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벤트를 등록시켜 주면 되는데 그 이벤트라는 게 여기 있는 퍼블릭 함수를 등록시켜 주는 거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등록하냐 하면 온클릭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논 오브젝트가 비어 있죠. 플레이어를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탁 붙이시면 여기 갑자기 no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이 no function을 클릭해 주시고 플레이어를 밑에 선택을 해 주시면 우와, 크리에이트 미사일은 함수가 이렇게 뜨네요. 자, 크리에이트 미사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이제 미사일 눌러 볼까요? 생성되죠. 아, 이거 엄청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탑 버튼을 눌렀을 때도 여기를 플러스로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플레이어를 붙이셔야겠군요. 네. 플레이어를 붙인 다음에 플레이어에 move horizontal 탑이군요. vertical 그리고 나서 우리 탑에서 아까 저희가 마이너스였나요? 그냥 플러스였군요. move vertical 누르고 5.0f 5.0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F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바텀 키 눌렀을 때도 플러스 눌러서 플레이어를 게임 오브젝트에 갖다 붙이고 펑션에서 플레이어에 move vertical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고 레프트 버튼에도 플러스 버튼 누르고 플레이어 갖다 붙이고 플레이어에 move horizontal에 마이너스 5 라이트 버튼도 플러스 버튼 누르고 플레이어에 move horizontal에 5 이렇게 써주시면 레프트 눌렀을 때 마이너스 5 라이트 5 바튼 눌렀을 때 마이너스 5 탑 눌렀을 때 5
미사일 버튼, 크리에이트 미사일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 지정하게 된 거예요. 각각의 버튼에 퍼블릭 함수를 하나씩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플레이를 시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미사일. 그죠?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 키보드로도 작동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GUI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이거 이상은 특별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알려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 오늘부로 유니티 튜토리얼은 제가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 여러분 이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그 GUI를 마감으로 유니티 어플리케이션 튜토리얼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정도는 이 정도 튜토리얼이면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1학기 제일 처음에 제가 제안했었던 소리 시각화 어플리케이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한 개의 스테이지만 존재하는, 레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은요, 저희가 지금 배워왔었던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잘 고민을 해서 둘 중에 하나의 기획을 가져오셔서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모든 학생이 들어와 있으면 크리틱도 어렵고 발표도 제대로 듣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당 7분 정도만 발표를 하고, 한 번에 우리 한 7명? 저희가 지금 23명이니까 한 번에 8명만 들어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 사람에 7분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뭐 56분 막 이렇게 막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대충 한 팀당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이 정도씩 하도록 하죠. 그래서 세 팀으로 분리해 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누가 10시부터 참여하는지, 누가 11시 반부터 참여하는지 이런 거 써가지고 리스트 정리해서 과대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GUI 마무리 공부 잘 하시고요. 출석은 다 된 걸로 체크를 오늘은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이 아마 보강 처리라서 제가 따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